으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택시 괴담입니다. 택시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아주 친근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택시와 관련된 이런저런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탓에 또 괴담이 많은 탓에 밤에 혼자 타면 좀 무서운 느낌도 있죠.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제보해주신 괴담 중 택시와 관련된 괴담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댓글에 구글폼을 통해 제보해주시면 영상으로 제작될 경우 소정의 상품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포포님이 제보해주신 아버지가 태운 여자 손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을 때 조직 생활을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손 씻고 택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조폭영화에 나오는 거친 느낌은 아니고 체격 좋고 서글서글한 체육 선생님 같은 인상이죠.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말씀을 잘 나누시는 데다가 운전도 점잖게 잘하고 골목골목 다 꿰고 있어서 택시 일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몸에 그림을 좀 많이 그렸던지라 손님들이 문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셨고 일부러 더 친절하고 예의 있게 대하셨죠. 어린 손님들한테도 일부러 꼬박꼬박 존대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늦은 밤에 물에 홀딱 젖은 모습으로 귀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러고 한 이틀인가 크게 알아누워서 일도 못 나가고 자리를 털고 일어난 뒤에도 한동안 낮에만 영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그때 처음 봐서 어린 마음에 내심 놀랐었죠. 당시는 어렸기 때문에 무섭기도 했고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별일 아닌 듯 잊고 지내던 일이었죠. 그러다 며칠 전 택시를 탔다가 아버지 연사 비슷한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나 전화를 드리고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 불현듯 그날의 일이 생각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봤죠.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버지는 그날의 일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택시기사를 가족으로 두고 계시거나 택시기사를 과거에 하셨던 분이라면 아실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산학금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산학금은 쉽게 말해서 날마다 회사가 정해놓은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산학금을 다 내고 초과하는 금액을 기사님들이 가져가는 방식이죠. 그날이 10월 셋째 주 주말이었는데 아버지는 산학금 낼 돈을 일찌감치 채워서 마지막 손님 한 명만 더 태우고 집에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번화가를 돌다가 젊은 여자 손님 한 명을 태웠는데 옷도 하려고 화장도 지내서 어디서 신나게 잘 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나 보다 생각했죠. 어디로 가시냐고 물으니까 여성분은 일로읍 방향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목포 번화가에서 손님을 태우셨는데 일로읍은 목포와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은 동일해서 하루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목포 택시 기사들 중에는 일로읍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일로읍에는 큰 공동묘지가 있는데 귀신 나오는 지역으로 유명했거든요. 아버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듣던 게 있어서 조금 꺼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운행이라 놓치긴 아까워서 그냥 가기로 했죠. 여자 손님은 집이 외진 곳에 있어서 가기 힘들다고 내비 찍지 말고 가는 길을 설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 손님이 가자는 방향대로 운행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외진 곳으로 가게 되었죠. 심지어 가로등도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손님이 일러준 방향은 산길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 여자 손님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주소만 말해주면 된다고 말해도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고 무엇보다 생기가 없어 보였죠. 한 번도 웃지도 않았고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게다가 길을 말해주고는 아버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빤히 사람 무한할 정도로 노려봤죠. 자세히 보니 여자 손님은 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물로 젖은 얼룩이 보일 정도였죠. 아버지가 왜 몸이 그렇게 젖으셨어요? 라고 물으니 여자는 어둡고 춥네요 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약이라도 한 건가 생각했다고 하셨죠. 그러다 여자 손님은 오늘따라 길이 더 어두운 것 같다며 집이 산 중턱에 있어 조금 걸어가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혼자 가기 겁이 나니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했습니다. 돌아가는 비용까지 드린다면서요. 아버지도 내심 어두운 산길을 여자 혼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자고 하고 여자 손님의 뒤를 따라 나섰죠. 여자 손님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걸을 때마다 치마 뒷부분이 조금씩 말려 올라가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괜한 오해 사기도 싫어서 네다섯 걸음 떨어져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따라 나섰습니다. 여자 손님은 아버지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듯 가끔 뒤를 돌아보는 것 말고는 별말 없이 앞서 걸어갔죠. 한참을 따라가는데 점점 다리가
때마다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모가래가 답답하고 숨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추위도 몰려왔죠. 아버지가 자꾸 뒤처지니까 앞서 걷던 여자 손님이 담배 한 대 태우고 천천히 오시라고 하고는 생긋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던 여자분이 웃으니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고 가슴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켰죠. 그런데 라이터 불이 켜지는 순간 갑자기 온 사방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마치 정전이 될 때처럼 일순간에 어두워졌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다시 라이터를 켜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앞서 걷던 여자 손님과 산길은 온데간데였고 가슴까지 차오른 새까만 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저수지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뭐에 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방이 어두워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라이터 불빛에 의지해 발끝으로 수면이 낮은 쪽을 찾으며 겨우겨우 물 밖으로 나와보니 택시는 저수지 펜스 밖에 주차되어 있었죠. 아버지 기억상으로 분명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갔는데 어떻게 펜스를 넘어 저수지 안까지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죠. 걷기 힘들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은 것도 단지 숨이 찬 게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홀렸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예전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영업용 택시를 몰 수 있었다. 그래서 택시 기사 중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흉악한 사람도 많았는데 그 중엔 젊은 여자 손님에게 허튼 생각하는 종자도 분명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여자 손님한테 나쁜 마음 먹고 추근덕거리거나 이상한 짓을 했으면 아마 죽지 않았을까라고 말하셨죠. 아버지는 조폭 생활하면서 볼 꼴 안 볼 꼴 다 봐서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한밤중에 택시 운행을 못할 정도로 겁이 났었다고, 그 뒤로는 일로 가는 손님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태웠다고 말씀하셨죠. 그날 그 산길에서 여자 손님이 아버지께 담배 한 대 태우고 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 전에 치마를 쳐다봤다면,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진짜 무서웠음 님의 유령 택시의 최초 목격자 이야기입니다. 2002년 4월,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놀다가 늦게 헤어졌죠. 수원역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날따라 역 앞에 서 있는 택시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죠. 그 친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떠안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날도 너무 힘들어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전화 끊을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때마침 택시 한 대가 오길래 일단 타려는데 그 순간 친구가 울음을 터뜨렸죠. 친구를 달래며 지금 너네 동네로 갈까 물어보니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다음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나도 요즘 카드값 때문에 미치겠다. 어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면 좋겠다. 그럼 너랑 나랑 반반 나누자 등등. 의미는 없지만 제 딴에는 최선의 위로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가 걱정되기도 하고 늦은 시간이라 피곤이 몰려오기도 하고 집에 가는 동안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택시 탈 때 정신이 없어서 어디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택시는 이미 쌩쌩 달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저씨, 제가 땡땡 아파트 가달라고 이야기했나요? 뒤늦게 물어봤지만 아저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못 들었나 싶어서 땡땡 아파트로 가주세요 하고 한 번 더 말했는데 이번에는 대답 없이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반응이 너무 의아해서 운전석 쪽을 바라보니 아저씨가 아닌 30대의 젊은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한쪽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운전을 하고 있었죠. 뭔가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새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내 손잡이를 움켜잡고 기사님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하고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남자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라고 해도 질주하는 택시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핸드폰을 꽉 쥐고 덜덜 떨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카드 빚이 많냐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까 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았죠. 당시 저는 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는 대학생이라 경제적으로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쪼들리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카드빚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카드빚이 많다고 이제 곧 납부일인데 큰일이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자가 웃으며 어떻게 갚으려고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방법이 없다면서 한숨을 푹 쉬었더니 남자는 자기 이야기를 술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릴 때 집이 잘 살아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컸고 부모님도 두 분 다 점잖은 분들이라 관계도 좋았다고 했죠. 그런데 어쩌다 실수로 빨간 줄이 그어졌는데 한번 전과자가 되니 어디 가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인생이 다 꼬여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몇 번 들락날락하다 결국엔 감옥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대한 그 남자에게 공감하며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신경은 온통 창밖에 쏠려 있었죠. 창밖 풍경은 점점 시내를 벗어나 인적 드문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도 가늠되지 않았죠. 더 늦기 전에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쥔 상태로 슬쩍 룸미러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남자와 정확하게 눈이 마주쳤죠. 언제부터 잘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줄곧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계속 마주보고 있으면 떨고 있다는 걸 들킬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얼마간 말이 없다가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지 손으로 돈 한 푼 못 벌어본 것들이 밤늦게까지 놀러다니면서 돈 펑펑 쓰는 거 보면 화가 난다고 했죠. 제 얘기인 것 같아 뜨끔했지만 전 계속 태어난 척 맞다고 홍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자는 학생 아니냐고 물어봤고 저는 학생 아니고 백화점에 다니고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아까 통화했던 친구의 사연을 마치 제 이야기인 것처럼 줄줄을 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죠. 태연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떨리더라고요. 남자는 룸미러를 통해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고 놀리더군요. 하지만 당시 그 택시 안에는 미터기도 없고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있어야 할 택시 운전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지금 택시에 탄 게 아니란 걸 깨달아버린 후였기 때문에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죠. 그렇게 빠르게 휴대폰을 열고 112를 누르려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남자가 다 왔다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였죠. 얼마나 반갑던지 돈을 던지듯이 주고 바로 차문을 열고 도망치듯 내렸습니다. 저는 택시가 떠날 때까지 천천히 걸으며 청각을 곤두세우고 혹시나 내려서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하며 걸었죠. 차 소리가 나며 출발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집으로 도망치듯 뛰어갔고 엄마 아빠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터져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의 통금 시간은 저녁 8시로 고정돼 버렸죠. 어쩌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빠가 여가까지 데리러 나오셨고요. 한동안 혼자서는 집 밖도 잘 못 나가는 겁쟁이가 되었지만 얼마 안가 2002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끔찍했던 기억도 차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후 사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사라졌을 때 학교 선배가 이거 너네 동네 이야기 아니냐며 어떤 신문 기사를 보내주었죠. 차량 번호판을 훔치던 20대 남자 2명을 검거했는데 현장에서 택시로 위장한 은색 승용차가 발견됐으며 차량을 수색한 결과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죽은 여자 5명의 시신이 나왔다는 기사였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축제에 가려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용인 연쇄 살인 사건이었죠. 20대 남성 2명이 위장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여자들을 납치해 살해하다가 덜미가 잡혔는데 그중 한 명이 도주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망했다는 주범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날 룸미러로 마주쳤던 그 남자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확인해 보니 제가 그 남자의 택시를 탄 날짜는 첫 번째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고요. 제가 그날 잘 둘러대지 않았다면 첫 번째 범행의 대상은 제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지금도 택시는 타지 않죠.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이브님이 제보해주신 어느 운수 좋은 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제 친구의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친구 아버지가 수년간 법인 택시를 운행하시다가 그토록 바라던 개인 택시를 장만하게 되었는데요. 처차다 보니 애착이 남다르셨다고 합니다. 돼지머리에 시루떡까지 놓고 정성 들여 고사를 지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식처럼 애지중지 관리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기분 좋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꿈자리가 아주 사나우셨다고 합니다. 귀엽게 생긴 백구 새끼가 집에 들어와 꼬리를 살랑거리면서 쫓아다녔는데 벼랑간 픽업품을 물고 죽어버리는 꿈이었죠. 다음날 일어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리 개꿈이라고 해도 기분이 영 찜찜해서 바로 영업을 나가지 않고 손세차를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액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분명 일기예보에는 비 이야기가 없었는데 말이죠. 빗방울은 계속 굵어져 폭우가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인지 손님도 뚝 끊긴 상태였죠. 손님을 찾아 지역
간격을 빙글빙글 도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가 들이받은 것 같은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뒷차가 박았구나, 차가 크게 상했겠구나 싶어 급하게 내려 살피는데 다행히 차는 멀쩡했습니다. 혹시 몰라 상한 데가 없는지 꼼꼼히 살폈는데 기스 하나 없이 깔끔했죠.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 내리고 보니 그 사이 빗물에 쫄딱 젖은 상태였습니다. 차 살피느라 정신 팔려 옷이 젖는지도 몰랐던 거죠. 오늘은 공쳤다 싶어 착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려고 차를 돌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진보다리를 안고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할머니를 앞좌석에 모신 뒤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느 학생이 가방을 머리에 올린 채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인심 쓴 김에 오늘은 맘먹고 착한 일 좀 하자 싶어 창문을 내리고 학생에게도 뒷좌석에 타라고 하고 계속 운행을 이어갔죠. 할머니 댁에 먼저 들렀다가 학생 집에 데려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이 해는 완전히 떨어져 어둑어둑해진 상태였죠.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 할머니 댁이 있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는데 웬 젊은 아가씨가 마을회관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비에 쫄딱 젖은 채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이고 있었죠. 머리카락과 옷이 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젖어 있었습니다. 저 아가씨도 태워 가야겠구나 싶어 아가씨 옆으로 차를 붙이고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죠. 그런데 아가씨가 뭐라 작게 대답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굵은 빗줄기가 자동차를 두드리며 쏟아지는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 되묻다가 안 되겠다 싶어 일단 타라고 하려는데 보조석에서 잠자코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탁 잡으며 그냥 가자고 했죠. 왜 그러시냐고 묻는데도 정면만 보면서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냥 가자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할머니 말씀이 잘 안 들려서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데리고 가지 마라, 아직 안 된다라고 말하셨죠. 그래도 젊은 아가씨가 우산도 없이 저러고 있는데 태워가야 하지 않겠냐고 물으니까 이번에는 뒷자리에 얌전히 앉아있던 학생까지 나서서 그냥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학생이 성화에 밀려 하는 수 없이 여자를 그 자리에 두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택시문 손잡이를 쥐고 흔들기 시작했죠. 문이 안 열리니까 쿵쿵쿵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되니 아저씨도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죠. 최대 속도로 마을을 벗어난 후 궁금한 마음에 할머니께 젊은 아가씨가 딱해 보여 같이 태워가려고 했는데 아까는 왜 그러신 거냐, 혹시 아는 사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앞만 보면서 뭔가 중얼중얼 혼잣말만 하고 있었죠. 뒷자리에 있던 학생에게도 말을 걸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고 날도 어두워지니 아저씨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죠. 할머니든 학생이든 빨리 내려주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백미러를 봤는데 그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핸들을 놓칠 뻔했죠. 아까 마을 어귀에서 봤던 아가씨가 미친듯이 택시를 뒤쫓아오는 게 보였거든요. 사람이 자동차 속도를 따라잡을 리 없을 텐데도 점점 택시와의 간격을 좁히며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 악셀을 3개 밟았지만 아가씨의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요. 이목구비가 보일 정도의 거리였지만 생김새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얼굴이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까맣게 뻥 뚫려 있었거든요. 폭우로 인해 가시거리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가씨를 피해 점점 더 속도를 높이던 택시는 결국 그 커브 지점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어 눈을 지끈 감는데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앳된 목소리로 땡땡아 조심해 잘 가라며 아저씨의 이름을 말했죠. 뒷자리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곧이어 쾅 소리가 났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충격이 전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음 순간 아저씨가 눈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폭우가 내리던 날 오후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트럭이 아저씨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밀려난 택시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이죠. 택시 자체가 종이처럼 찌그러질 만큼 큰 사고였고요. 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아저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정신 차린 직후 동승했던 할머니와 학생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는데 택시에는 아저씨 혼자였고 탑승객은 없었다는 말을 들었죠. 즉 아저씨는 사고가 일어나 정신을 잃었고 할머니, 학생과 있었던 모든 이야기는 꿈인 셈이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후 잘 생각해보니 뒷자리에 태웠던 학생은 고등학교 시절 죽은 친구였고 옆자리에 모셨던 할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택시를 미친듯이 뒤쫓아왔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분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원피스 차림이었고 사고 충격으로 몸이 튕겨나가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채 반대편 도로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죠.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예상치 못하게 사고에 휘말려 죽은 아가씨가 아저씨를 길동무 삼으려 쫓아왔고 할머니와 옛 친구분이 이를 말리러 오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리워하던 분들이
분들이었는데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고 하시네요. 네 번째 이야기는 박감티님이 보내주신 태국의 유령 택시 이야기입니다. 작년 태국 여행 중 겪었던 일입니다. 결혼 3주년을 맞아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남들이랑 단체로 이리저리 묶여 다녀야 해서 싫고, 단독 여행을 가자니 둘 다 영어를 잘 못해 헤맬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단독 택시 투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택시 한 대를 전세 내서 타고 다니는 건데 현지 택시기사가 알아서 일정도 짜주고 하루 종일 운전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귀찮은 건 딱 질색인 저희 부부에게 딱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기 싫어서 최저가 검색해서 나오는 곳으로 바로 예약하고 바로 떠났죠. 여행 첫날은 숙소 찾아가는데 진을 다 빼서 일찌감치 쉬었고, 둘째 날부터 현지 택시 기사와 만나 본격적으로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태국어도 못하거든요. 한마디로 현지 택시 기사와 소통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궁금하거나 요청할 내용이 있으면 급한 대로 번역 어플을 켜서 태국어로 번역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소통했는데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 택시 기사는 친절했지만 소통이 자유롭지 못하니 조금 답답했죠. 게다가 에어컨도 잘 켜주지 않아서 차 안에 있는데도 땀이 줄줄 쏟아졌고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택시 투어 중간에 차를 세우고 인근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택시 투어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러다 탈진할 것 같다고 아내와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대화를 듣고 갑자기 어떤 남자가 안녕하세요 하며 말을 걸어오더군요. 멀끔한 차림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부침성이 좋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이인데도 살갑게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저희 테이블에 합석했죠. 이 남자는 필리핀에서 여행 가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태국에도 사업장을 확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관광객이 오지 않아 힘들다고 했죠. 조금 의아했던 게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가기 시작해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던 때였거든요. 그해 6월부터 해외여행 다녀오면 무조건 격리해야 하는 것도 해제되면서 항공권이 없어 저희도 예약하는데 애를 먹었던 상태였습니다. 태국 현지에도 웬만한 여행지에는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당연히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니 의아했죠. 요즘 여행 오는 사람 많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는 자기네들이 취급하는 여행 상품은 한국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숨은 명소들이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 위주로 돌다 보니 잘 모르는 사람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여행 경험 풍부한 사람들만 온다고 했죠. 안 그래도 많은 인파와 더위에 지쳐있던 터라 알려지지 않은 명소에 데려다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더군요. 택시 투어도 운영하고 있고 당연히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준다고 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자기네가 안 더우니까 에어컨을 잘 안 켜는데 한국인들은 열이 많아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지 않으면 못 견딘다면서요. 이미 택시 투어 요금을 다 지불했던 터라 돈을 이중으로 쓰기가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해외여행까지 와서 땀 줄줄 쏟으며 고생만 하다 가긴 싫어서 그 남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택시 투어로 나머지 일정을 돌기로 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게 해주셔서 여러모로 행지한 기분이었죠. 그 다음날 연락을 받고 숙소 앞으로 나가보니 그 남자가 택시를 타고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자신이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했죠. 필리핀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태국어도 거의 현지인 수준으로 잘했고 길눈도 무척 밝은 편이었습니다. 소개해주는 맛집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개인 과외하듯 1대1로 붙어서 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곁들인 해설도 해주고 소소하지만 재밌는 여행 팁과 금기사항도 알려주었죠. 그 중에는 조금 섬뜩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태국 거리에서 얼굴이 알아볼 수 없게 뭉그러져 있거나 팔다리 등이 절단된 거지들을 만나면 절대 돈을 주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죠. 어차피 약에 취해 있어서 대화도 안 되고 불쌍하다고 돈을 줘봤자 거지들이 갖는 게 아니고 연루된 범죄 조직에게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앵벌이 수법과 비슷해 보였죠. 아무튼 저희 부부는 태국 현지 사정을 빠삭하게 하는 그 남자 덕분에 첫 번째 일정을 무척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헤어지면서 다음날 오전 일찍 만나기로 하고 숙소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묻더군요. 그 남자 말투가 조선족 같지 않냐고요. 아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투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아이처럼 발음한다거나 가끔 말을 뭐뭐 했소하고 끝내는 게 연변 사투리 같았죠. 하지만 조선족은 해외에서 사업하지 말란 법도 없기에 그냥 출신이 조금 특별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그 남자와 만나 수상시장과 유적지
목적지를 둘러보았는데 어딜 가든 한국인 투성이라서 여기가 명동인지 태국인지 헷갈리더군요.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위주로 소개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물어보니 저희 부부가 태국이 처음인 것 같아서 일부러 제일 유명한 곳으로 안내했다고 했죠. 원하면 인적 없고 숨겨진 명소 위주로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저녁에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관심 있냐고 하면서요. 저는 반딧불이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했지만 아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일정은 다음날로 미루기로 했죠. 아쉬운 마음을 가득 안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는 아내가 먹을 진통제를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멀미가 난다고 잠깐 차에서 내린 상태였죠. 그런데 아내가 급하게 차로 오더니 지갑을 달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얼굴은 염산을 뒤집어 쓴 듯 녹아내렸고 양쪽 손도 손가락이 한 덩어리로 눌러붙어 있었죠. 거리에서 거지를 봐도 절대 상대하지 말라는 그 남자의 말이 떠올라 아내에게 지갑을 주지 않고 말렸는데 아내가 저 사람 한국 사람 같다면서 지갑을 달라고 채근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차에서 내려 아내와 함께 거지에게 다가가죠. 여자 거지는 하얀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 같은 걸 입은 단정한 차림이었는데 작은 박스 같은 걸 들고 연신 사람들을 향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녹아내린 통에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어서 그런지 발음이 다 뭉개져서 나오긴 하지만 뭐라고 하는지 말은 알아듣겠더군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느리고 어눌한 말투였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아내가 한국인 맞냐, 도움이 필요하냐고 말을 걸었지만 그 여자는 기계처럼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턱 밑까지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딱 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았고요. 약에 취해 있으니 접근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차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내는 보기에 영 딱했는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여자의 치마 주머니 안에 넣어주었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 저희를 보고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습니다. 그 남자였죠. 멀리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쫓아온 그 남자는 저희 부부가 큰 죄를 지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자기가 얘기했는데도 왜 거지한테 말을 거냐는 식이었죠. 사정이 너무 딱해 보여 도와주고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이런 거지들 주변에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위험하다며 저희를 차방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한두 살 먹은 어린 애들도 아니고 사람들 오가는 길에 서서 혼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건지 굳은 얼굴로 다른 택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계속 말을 걸었지만 아내는 대꾸하지 않았고요. 이대로면 상황만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 남자에게 내일 오전에 다시 만나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헤어지자고 말씀드리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저라도 숨겨진 명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그건 안 된다고 하니 그럼 내일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라며 섬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고 말했고 그 남자는 하는 수 없다는 듯 택시를 타고 사라졌죠. 저희는 새로 택시를 잡아 타고 숙소로 돌아왔고요. 온몸이 땀투성이라 일단 씻고 나왔는데 아내가 미친듯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그 남자가 알고 있으니 숙소로 옮기자고 하더군요. 컨디션도 안 좋은 데다 험한 꼴도 보았고 남자에게 쓴소리 들어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숙소며 택시 투어며 비용을 다 지불한 상태라 새로 숙소를 옮길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돈도 아까웠고요. 저도 약간 화가 나서 왜 그러냐고 아까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쁘게 짐 정리를 하며 아까 그 여자 거지가 그 남자 위험하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었다고 했죠. 처음 본 거지가 위험하다고 했다고 무조건 위험한 사람일 리 없는데 너무 지나친 반응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달래보려 했지만 아내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죠. 제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물으니 아내는 아까 그 여자 거지가 저 조선족 남자 위험하다 나처럼 되기 싫으면 도망쳐라고 말했다고 했죠. 순간 녹아내린 거지 얼굴과 달라붙은 손가락 같은 게 떠오르면서 저도 섬뜩해지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바로 짐을 싸 숙소를 떠났습니다. 그냥 가면 우리를 쫓아올 거라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관광 경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중이라고 신고했고 현지 경찰과 함께 공항 인근의 다른 숙소로 이동했죠.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숙소 안에만 있다가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기분이 좋지 않은 채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청나게 검색을 해보았지만 그 남자가 운영한다는 여행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이름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것은 분명 이상했죠. 그리고 1년 뒤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됩니다. 최근 태국에서 얼굴과 팔다리 등이 심하게 훼손된 거지들이 많이 출몰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지 경찰이 붙잡아 보니 중국 범죄단체의 인신매매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내용이었죠. 뉴스를 보던 저와 아내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그 여자의 말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태국에 있을지도 모르죠. 다섯 번째 이야기는 뀨님이 보내주신 제주 1118번 귀신도로에서 생긴 일 이야기입니다. 제주에 있는 1118번 귀신도로에 대해 아시는 분 있나요? 1118번 귀신도로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제주시 조천읍까지 연결하는 지방도로입니다. 예전부터 귀신 나오는 곳으로 워낙 유명해서 여름마다 방송국에서 남양특집 찍는다고 많이들 찾아오고는 했죠. 한 번은 전문가들이 우르르 나와서 온갖 실험을 진행한 적도 있는데 도로 주변에서 강력한 자기장이 방출돼 사람의 뇌파에 영향을 끼쳐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기장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로에서 헛것을 봤다는 사람이 많죠. 저는 2000년대 초에 잠깐 영업용 택시를 몰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주변 기사님들께 귀신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죠. 제주에서 택시를 오래 몰았던 한 기사님은 충원묘지 앞을 지나다가 완전 군장한 군인들 여럿이 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이 야밤에 행군이라도 하는 건가 생각하며 군인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는데 문득 행군하기에 적절한 동네가 아닌데 왜 군인들이 있지 하고 의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군인들을 돌아보는데 그 짧은 2-3초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야에서 사라진 군인들을 찾으려고 뒤를 돌아보다가 하마터면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혀 큰 사고가 날 뻔했고요. 어떤 기사님은 새벽 운행 중에 도로가에 할아버지 한 분이 비틀거리고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늦은 밤 도로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서 차를 세우려다가 문득 여기가 귀신이 나오는 1118번 도로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사람이 맞나 싶어 속도를 줄이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는데 정체를 확인하자마자 엑셀을 밟아 주행랑 쳤다고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리저리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 팔다리가 헝겊인형처럼 힘없이 나부껴서 누가 보아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주변에서 이런저런 귀신 이야기를 주워 듣다 보니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택시라는 게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서 하는 일이잖아요. 식당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땐 괜찮은데 혼자 택시를 몰아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 때면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고 예전에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저도 운행 중 언젠가 한 번은 귀신을 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귀신을 만나거나 모르고 귀신을 차에 태우면 어떡하냐고 여쭤봤는데 그때마다 기사님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보는 순간 아 저거 사람 아니다 느낌이 오니까 태우지 말고 바로 도망가면 된다고요.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지만 저보다 10수년 더 택시를 몰았던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막연히 그럼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1시가 조금 넘어서 조천읍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가에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는 여자가 보였죠. 저는 속도를 줄여 여자가 있는 도로가로 차를 붙였습니다. 꼭 맞선 가는 여자처럼 얌전한 투피스 차림이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처럼 쫄딱 젖은 상태였죠.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없는 맑은 날씨였는데도 말이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이 이목구비가 보일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는데 여자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는 순간 기사님들이 말했던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여자의 표정과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저거 사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도로 쪽으로 한 발을 내밀고 팔을 뻗어서 흔들고 있었는데 TV에서 보던 귀신들처럼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도 아니고 입가에 붉은 피를 뚝뚝 흘리지도 않았지만 마치 감정이 다 씻겨나간 것 같아서 도무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저는 여자를 지나치기 위해 핸들을 꺾어 급출발을 했습니다. 악셀을 밟으면서 백미러로 보니 여자는 택시 쪽으로는 돌아보지 않고 전 그 자세 그대로 팔을 흔들고 있었죠. 속도를 내면서 내신 괴담에서처럼 여자가 전속력으로 택시를 쫓아올까봐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자를 지나쳐 10km쯤 달렸을까 이제 살았다 싶어 안심하는데 저 멀리 도로가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죠. 아까 보았던 그 여자가 똑같은 자세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귀신에 홀렸구나 싶었죠. 엑셀을 밟고 속도를 올려 여자를 지나쳤는데 얼마 안가 또다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옷차림도 도로가에 한 팔을 뻗어 택시를 잡는 모습도 처음 본 그대로였죠.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보이니까 완전히 겁에 질려서 1118번 도로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속력으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클락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뒷차가 경적을 연속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비키라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길을 열어주었는데 지나가지 않고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오면서 클락션을 울려대죠. 도로가에 차를 세웠던
했더니 뒤따라오던 뒤차도 따라섰습니다. 곧 뒤차에서 운전자가 나오더니 택시로 와서 기사님 혹시 술 드셨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영업 중엔 술이라니 큰일 날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뒤차 운전자는 물러서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한번 걸어보라고 했죠.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비키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한 발을 내디뎠죠. 그리곤 바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고요.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3일 만에 정신을 차린 것이었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새벽에 택시를 뒤따라왔던 뒤차 운전자가 제가 쓰러지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와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이상한 건 뒤차 운전자가 목격했다는 택시의 상태였습니다. 택시가 급출발했다가 서행했다가 멈춰섰다가 하는 걸 반복해서 음주운전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해줘. 저는 그날 새벽에 도로에서 투피스 차림의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차를 몬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족들도 의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졸중 초기에도 간혹 선망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동료 기사님들만큼은 제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 귀신도로에 자주 목격되는 불가사의한 존재 중 하나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행동들과 경험은 무언가에 홀린 것이었을 거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젊은 나이에 뇌졸중을 얻어 택시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전 아직도 그날 새벽 택시를 잡으려고 했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나죠.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가 저를 도우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말이죠. 미스스 괴담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댓글에 신청폼을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택시 괴담편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